이스라엘이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속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엔군이 있는 지역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증거가 남은 게 탱크가 들어와서 정문을 때려부시는데 그걸 우발적이라고 할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a dark future of despair. 오늘은 우리는 중동의 이태원으로 가자. 바레인입니다. 아, 정말요? 네, 예, 목요일 밤부터 사우디 차들이 다 유세일에 있어요. 왜냐하면 미쳤어. 근데 이제 아이슬란드에서는 사케농어에 양 기름을 뿌려서 먹어요. 신문지에다가 말라서 볶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살짝 인생 느낌이 나와요. 미슐랭 가이드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어떻게 뽑는 건지. 별보다는 뒷구름만 가성비 식당이 일반인들이 가서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 뭐 만약에 반드시 하나 드셔보셔라 한다면은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간다현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랜만이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님 나오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울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3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llective properties of networks of simplified neurons. Society on the world. I think it's really an incredible thing to draw this line. 철벽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이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뚫리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북부 소도시 비냐미나의 이스라엘군 기지가 공격받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12일 하루 레바논 남부에서 5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레바논 국경에 주둔한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격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강행한 중국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훈련의 발단은 대만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이었습니다. 10일 대만 건국기념일 기념사에서 대만은 중국에 예속되지 않으며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례적인 기념사였지만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포위훈련은 라이칭더 총통 취임 때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미국을 겨냥해 대만 동쪽에 이례적으로 랴오닝함 항모 전단까지 배치했습니다. 투입된 군용기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콘서트를 즐기던 남성들이 모병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인기 록밴드 공연이 진행된 실내 경기장 앞에서 모병관들이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 검사를 진행하면서 검사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있는 서류를 보인 이들을 즉석에서 입대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쇼핑센터와 인기 레스토랑 앞에서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3년째 전쟁을 이어나가며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아, 저는 이거 보자마자 와, 올해 최고의 뉴스구나. 아니면 내 인생의 최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구정 기자님? 그때 같이 있었죠, 들었잖아요. 우리? 네.
정말 놀랐죠. 네. 근데 한국에서 누군가 받을 것 같다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받았다는 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지만 특히 이 여성 작가라는 거 그리고 역사적인 아픔이라는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이 작가가 받았다는 사실이 조금 더 특히 그렇죠. 반가운 면도 있었고요. 네. 우리 간대호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이번에 이 채식주의자 책을 쓴 한강 작가가 2016년도에는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거에 이어서 이번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 대박이죠, 진짜로. 대박이죠. 더 이상 표현이 없다. 대박이다. 사실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이제 전 튀르키예 태생이잖아요. 근데 네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에서도 예전에 어떤 작가분이 받으셨거든요. 어람 파묵. 근데 그때는 분위기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문학상을 받을 때는 적어도 아르메니아 학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마디 정도 해라. 언급을. 네, 작가분이 아직도 지금 교원이랑 같이 돌아다녀야 돼요. 튀르키예에서 좀 약간 그 몇 번이나 이제 그 극단주의자들한테 암살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 아니고 그냥 민족주의적인 사람. 예. 근데 이 한강 작가는 예전에 받았던 상이 있잖아요, 맨부커상. 근데 이 맨부커상을 받은 책들 보시면 진짜 작품들이 너무 훌륭하거든요. 근데 그 아무런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그리고 진짜 생 그 문학의 힘으로 나온 책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건 라이프 오브 파이예요. 혹시 영화로 나왔다 보신지 영화는 모르겠지만. 봤어요. 저는 한강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2016년에 맨부커상을 이제 받으실 때 제가 영국에서 유학생활 막바지였어요. 그래서 제 자존감이 거의 바닥으로 갈 때라서 나는 뭔가 이렇게 할 때 그래도 그 한강 작가 분께서 되게 여러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딱 해내는 걸 볼 때 그래 웃기지만 제가 괜히 감정이입을 해서 되게 맨부커상을 제 상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그때는 박사 논문 마무리하면서 그 유튜브 켜놓은 거에서 들었는데 요번에도 똑같이 그런 학위 논문은 아니었지만 논문 게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들려서 그것도 조금 데자부 같기도 하고. In her oeuvre, Han Kang, as expressed in the Academy's citation,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in each of her works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박사 논문도 통과됐으니 이번에는 것도 그럼 게재 잘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 뭐 노벨 문학상, 뭐 문학이 저 위에 있다면 우리 또 갑자기 세속적으로 도대체 어떤 경쟁자들이 있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경쟁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220명 있었다. 처음엔 그랬죠. 이런 네. 얘기는 나오는데 일단 노벨상 전체적으로 이 수상자 선정이 어떻게 됐냐면 노벨상은 분야가 이제 7개 부문인데 각 상별로 노벨위원회라는 걸 꾸려요. 네. 근데 그것들은 실무기관들이에요. 문학상은 그 왕립 아카데미, 흔히 우리가 할리먼이라고 번역하는 왕립 아카데미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다 스웨덴에 있는 거고요. 그 평화상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관장을 하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네. 문학상 어떻게 됐냐면 뭐 매년 1월 말까지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노벨위원회가 2월 안에 20명 아래로 이렇게 추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5월까지 그거를 5명으로 추린대요. 압축하는 예, 거죠. 5명을 압축하.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왕립 아카데미가 이 5명의 작품들을 넉 달 동안 쭉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제 9월 말까지 10월에 발표를 하기 전까지. 이제 선정 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고 뭐 그 심사 과정 자체를 뭐 50년 동안 뭐 심사 기록도 봉인한다더라 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최종 후보 5명에 한 2년 이상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뽑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한 작가의 문학 세계 전체에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항상 이 단골 후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문학상을 제외하고도 노벨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구정 기자가 설명 좀 해주셨는데 이외에 다른 수상자, 뭐 다른 장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는 사람이 이제 뭐 온라인 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느꼈습니까? 나렌 아제몰루. 투르키예 사람이. 네. 네, 사실 아르메니아 사람이에요. 그 네. 민족으로 빗줄로는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이제 태어나고 이제 자라고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다 튀르키예이고 근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시니까 자꾸
튀르키예 경제가 이대로 가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줘야겠다. 자꾸 조언을 하는데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튀르키예 경제가 이렇게 됐는데. 저도 아세몰루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세몰루가 저랑 비슷한, 제가 영국 유학에서 그런지 영국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요크 대학교에서 학부를 했고 그다음에 런던 정경대에서 석박사를 했어요. 왜 지금 뭐 아르도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냐면 이분은 경제학자긴 하지만 그 인스티튜션, 기관에 대한 영향력, 경제 영향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가 아주 유명한 책이었고, 또 이분이 연구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것은 그 식민시대의 개발. 그러니까 그 식민시대의 개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라서 제가 공부했던 중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니까 식민 시대의 개발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런 연구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논문을 읽어봤던 분이라서 책도 읽어봤고 해서 이 학자의 책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 발표 직전에 마침 또 한 권 읽기도 했고 참 좋아하는데, 이 노벨 경제학상이 흔히 말할 때 뭐 주류 경제학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시장 자유가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이 옳다. 근데 사실 그게 그 2008년,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는 이게 주류 경제학이라는 것의 허구가 이미 이제는 뭐 다 깨졌고, 오히려 관심은 격차 부분, 이 글로벌 격차라든가 한 국가 안의 격차라든가 빈부격차 문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 그쪽을 연구한 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지금 백승훈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첫 장면이 남한과 북한의 대비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금 딱 새겨드릴 만한 그런 학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노벨 평화상이 가장 좋았습니다. 역시. 사실 평화상이 좀 평가절하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분위기상. 왜냐하면 좀 과학기술이라던가 뭐 경제력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벨 평화상은 일본의 원폭 피해자 단체 니온 히단초에서 받았는데, 과거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해서 피해를 봤던 수많은 일본인들 단체란 말이죠, 여기가. 그렇죠.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좀 전 세계적인 좀 핵 위기 이런 게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노벨 평화상이 또 핵과 관련되어 있는 평화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예. 지금 핵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더 증폭되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이들에게 수상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동안의 활동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학상이 결국은 인공지능에게 갔다. 인공지능이 물리학상을 받았다. 아주 AI, 단순. 모든 게 AI에 지금 빨려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작가 한강 씨는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밝혔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느냐. 진정한 기쁨은 이 모든 전쟁이 끝나야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자제는커녕 이제는 유엔군까지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평화유지군 기지까지 부수는 상황이죠. 유엔은 전쟁 범죄라며 규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W 주제는 이스라엘의 함정입니다. Beirut was brutally attacked and slaughtered. فإنه ومن هذه الساعة نعلن بأن كل استهداف لأبناء شعبنا الآمنين נדע מה לעשות, הכוחות מוכנים בהגנה וחיל האוויר מוכן להתקפה. אירוע כזה לא קרה למדינת ישראל ב-75 שנות קיומה. أو القلق من أن تتدحرج هذه الجبهة إلى حرب واسعة. ואמרתי לו, אנחנו נשבענו, אני נשבע, לחסל את החמאס.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נו. We have to be careful. They have to be careful.
The whole world's public opinion can shift overnight. We can't let that happen.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피살됐습니다. المنطقة اليوم أمام مخاطر حقيقية. الكل يجب أن يفهم أبعاد المعركة الحالية. 히즈볼라를 30년 넘게 이끈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습니다. לא נעצור עד השלמת המשימה, ויש לה מטרה אחת, לנצח. 이스라엘이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사실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오전, 오후 뉴스가 또 다릅니다. 우리 연구원님 나오신 김에 지금 중동 상황을 어렵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5차 중동전 간다, 세계 대전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들은 하시는데 그렇게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유인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네. 왜 레바논에 확전을 했느냐? 결국은 이 전쟁의 시작의 그 메인 타겟이었던 하마스 괴멸을 위해서라면 그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정도는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들어갔고, 그것은 군사작전에서도 다 밝혀졌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북부적으로 국수적으로 헤즈볼라 기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걸 파괴하고 나오겠다, 주둔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들어갔는데 9월 23일부터 시작했던 북쪽으로의 화살 작전은 소위 말해서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공군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30일부터 이제 지상군 작전이 시작됐는데, 지상군이 들어가면 그 게임이 이렇게 한쪽으로 한 원사이드한 경기로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는 다 벙커화가 돼 있고 지중화가 되어 있고 거기도 다 그런 그 게릴라 전쟁과 그런 전쟁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그 지상군 들어가면 네타냐후와 지금 행정부가 큰 소리 치지만 팔루자에서 벌어졌던, 미국이 이제 이라크에서 들어가서 그 IS와 싸우고 알카에다랑 그 싸우고 거기 그 테러리스트 그룹과 싸울 때 벌어졌던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수 부대를 보내서 그다음에 기갑 부대에 어느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개의 사단을 더 보내고 이제 계속 투입을 하는 상황인데, 진행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군인과 이스라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타냐후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지만 전쟁이 계속 되게 된다면 지지율은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군의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수록 지지율은 출렁일 겁니다. 그 한 발예가 그 9월 초에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강력하게 군사작전을 하면서 인기가 잠깐 올라갔다가 그 인질 구출 작전하는 데서 6명이 죽고 나니까 70만 명의 데모를 하고 지지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이게 정말 그 정권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평화협상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 자기가 좀 유리한 고지에서 평화협상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계속 밀 거다. 그래서 남부 레바논 지역을 그 소위 말해서 완충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전을 계속하고 그 상황에서 여러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지난 정확히는 10월 들어서요, 알파 기자님. 네. 그러니까 9월 말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뭐 유엔 쪽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또 레바논, 정확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난 한 보름간 쭉 펼쳐졌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분기점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전환점에 온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속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엔군이 있는 지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유엔군한테는 빠지라고 했는데 유엔군이 싫다 그럴 수 하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영상들을 보니까 탱크가 와서 그 문을 이렇게 부셔버리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스리랑카 군들이 있는 데를 이제 때렸는데 거기서 투명 피해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딴지를 크게 거는 거는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스페인, 노르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냐후 총리가 나와서 사과를 했고. We regret any harm done to UNIFIL personnel, and the IDF is doing its utmost to prevent such incidents. But the best way to ensure the safety of UNIFIL personnel is for UNIFIL to heed Israel's request and to temporarily get out of harm's way. 헤즈볼라는 이상한 폭탄들로 이제 이스라엘 때리다가 그러면 아이론돔이 좀 정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수많은 이상한 미사일들.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늘어늘 인공기를 날려가지고 딱 군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 방심하는 기분으로 저녁으로 먹을 때는 그 군사 기지를 때렸어요. 근데 영상들을 보니까 여기저기 다 피바다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공식
숫자로는 4명 군인이 죽었다고 했는데 근데 병원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군사병원들을 다 때려치고 주변에 있는 일반 병원 한 8개가 지금 다 그 군인들을 받아서 치료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죽은 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레바논이 일종의 좀 약간 제2의 베트남 같은 걸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본다면 그 일제가 이제 우리 쳐들어왔을 때 정명가도였잖아.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니 길만 내달라. 그걸 비슷하게 이제 PKO 군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으니까 이제 우발적이었다 그러는데 지금 증거가 남은 게 탱크가 들어와서 정문을 때려부시는데 그걸 거죠. 우발적이라고 할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걸-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비켜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 그럴 수도 있죠. 요는 이스라엘이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만 헤즈볼라랑 전쟁이 격화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이렇게 그 여론의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네타냐후가 세게 얘기했던 3년 전쟁할 수 있다, 7년 전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가능하지 않은 그 작전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조금 행간을 띄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화유지군 그 유니필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레바논 이제 임시주둔군인데 유니필이라는 게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 아일랜드 뭐 한 40여 개국, 한 46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0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인데 그렇죠.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일단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죠. 국제법 위반이고 네. 이거는 뭐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알죠. 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유엔군은 그래서 유엔군의 깃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한마디로 떠나지 않겠다. 거기서 유엔이 포기한다라는 건 이스라엘에 그냥 살인면허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보리도 그래서 이제 14일인가 성명 내면서 모든 당사자가 유니필의 직원들과 건물 안전을 존중하라라고 했는데 누가 공격했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또 명시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규탄하지 예, 않고 예. 돌려서 예, 사실 뭐 유엔 평화유지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유엔 구호기구 그 언루아라고 부르는 거기는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죠. 그 팔레스타인 유엔 난민기구의 그 뭐 학교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올해 8월인가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이스라엘의 이 유엔기구 공격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고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언루아나 공격을 하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구호 물품을 이제 소위 말해서 하마스 애들이 다 이렇게 착복하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유엔 평화유지군 그 기지를 공격한 거는 유엔 평화군 그 기지랑 한 20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그 헤즈볼라의 땅굴에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위권 발동으로 이걸 하는 것이다 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죠. 논리가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게 지금 가자지구 그 병원이나 학교 계속 공격할 때도 그 밑에 인간 하마스의 방패. 터널이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레바논 공격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유엔 옆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지만 거기에 헤즈볼라가 터널을 땅굴이 파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같은 논리를 하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된 건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이후였는데요. 당시 33일간의 전쟁 이후의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이자 약속이었죠. 이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무용지물이 됐다는 뭐 설도 있고 평가가 있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의 핵심은 유엔 이제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거란 말입니다. 최대 무려 15,000명이나 배치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또 중요한 내용이 리타니강. 레바논 남부에 있는 리타니강의 이북 위쪽으로 헤즈볼라의 세력을 올리고 더 이상 내려오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이런 게 지켜질 리 만무한 거죠. 그때는 2006년에 이제 레바논을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는데 사실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니까 사망자는 당연히 헤즈볼라 쪽에 많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진짜 중동에서 망신을 당하고 망신을 당했죠. 예, 망신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철군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군대가 들어간 건데 결국은 미국과 안보리가 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반복될 거예요. 매번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해석하고 분석하고 뭐 말하는 사람도 힘이 빠져요.
뭔가 30년간 국제 뉴스를 다룬 한 기자의 푸념과 같은 한숨과 같은 좌절감이죠, 그런, 이거. 네, 좌절감에. 요건 하나 짚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무력하긴 한데 우린 계속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군사 작전을 이렇게 늦출 수 있었던 거는 PKO군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지 그나마 그런 안전 브레이크는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유엔을 당연히 비판할 부분은 있지만 이게 유엔 필요 없어까지 가면 안 되는 지점도 있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좀 이렇게 또 지금 짚어봐야 제가 안 그래도 네. 지금 말씀드리면서 너무 무력하게 말씀드렸나라고 약간 그랬는데 네.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침 설명을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또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죠. 지난 12월 9일이었는데 연구원님 어떤 대화가 이번에는 오갔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지금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지금 트럼프를 밀어야 네타냐후가 좋으니까 네타냐후가 지금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핵시설을 때릴 수도 있다, 정유시설을 때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어찌됐건 집권하고 있는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를 계속 창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타냐후 행정부가 계속 바이든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하고 확전을 해가면 갈수록 해리스한테 불리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통화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너가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미국 내부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있는데 너 이거 너네들한테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히 던졌겠죠. 자기네들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핵시설 타격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정유시설도 좀 아마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정유시설은 공격 안 할 것 같다고 해서 유가가 다시 또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On the one hand, a bright blessing, a future of hope. On the other hand, a dark future of despair. And if you think this dark map is only a curse for Israel, if you think that, then you should think again. 이거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내부 이간질의 끝판왕이에요.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기. 네, 이걸 지금 전 시아파 사이트들을 보여줬는데 돌려봤는데 다 이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시아파로서 올바른 길에 있어. 오히려 우리나라가 거기 없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순위파 사이들이 야 나태뉴 우리 거기 왜 넣었어? 오히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민폐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거 말고 이란 핵 할 때도 이상한 그림 하나에서 폭탄 그림 있고 90% 왔다 이란 핵 그것도 해서 좀 재밌는 거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선명성 있게 얘기를 잘 해주시는 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걸 딱 드러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이란 따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저항의 축 세력을 다 이렇게 적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냥 그 얘기고요. 둘째는 뭐냐면 그 아랍 국가들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협정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 전쟁 터지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렸던 그림이 야 이제 영토 대 평화 말고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만들어줘서 평화 구축하는 건 없어졌고 이제 우리 경협 통해서 하자. 그래서 소위 그때 UAE, 바레인 다 들어왔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안 들어갔지만 이집트하고 다른 나라가는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밀어넣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이스라엘은 열려 있어. 우리 언제든지 너네들 경협할 거야. 너 네옴시티 지금 힘들지? 사우디 우리 내가 같이 해서 해보자. 너네들 UAE도 마찬가지지? 경협이 더 필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중동 전쟁으로 가긴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미 세력이 갈렸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자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건데 팔레스타인 이슈는 아랍 국가와 관계 개선에서는 전혀 다른 의제야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아랍 국가들과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1967년 카르툼 선언을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협약이었고 오슬로 협정까지 연결된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슬로 협정은 좀 끝났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슈는 따로 보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저렇게 그 그림 이미지화해서 얘기한 거죠. 네, 아군과 적군 뭐 피하 구분이 현실 정치에서 필수적이고 뭐 불가피하죠. 근데 저희가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유엔이라는 그 국제 무대에서 저런 지도와 이미지, 저런 발언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전쟁이 잦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헤즈볼라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또 이제 이란과 서로 한 번씩 보복하는 그런 게 지난 몇 달 동안 있었죠. 이스라엘과 이란.
이게 전면전으로 혹시라도 붙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이 군사력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확전 가능성 있죠. 근데 그 확전 가능성은 지금 아직까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아직 낮은 상태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이란과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정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규군이 지상전까지도 붙는다. 어디서 어떻게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자기네들의 정규군을 이스라엘에 보낸다 하더라도 이라크, 시리아 다 건너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거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군 전력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이라서 그거는 소위 말해서 호랑이 입에 얼굴을 들이미는 격이에요. 그러면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지중해를 보낸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싸움. 그러니까 뭐 게릴라전이라든지 미사일을 공격하든지 지상군은 헤즈볼라가 싸워주는 대신 그 밑에서 정보라든지 물자라든지 대주는 거. 그래 아니면 특수요원을 보내서 요인 암살을 이렇게 하든지 그런 거 수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란 입장에서. 그래서 대리전을 시키면 대리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이란을 세게 공격을 한다면 뭐 이란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호르무즈 해협 다 막고 그다음에 우리도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유전 다 때릴 거야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엔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이제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끝까지 항전을 하리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직 전면전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좀 낮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또 이제 또 다른 국면이 될 거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네. 간대원님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 국민들 이게 참 여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푹 꺼졌다가 푹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국민들 중에 일부가 인질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제 레바논 쪽과 교전이 시작되니까 또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사실 네타냐후의 별명이 미스터 시큐리티, 미스터 안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안보하면은 네타냐후였다. 근데 작년 10월에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 미스터 시큐리티의 얼굴에 먹칠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네타냐후 지지율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현지 매체 채널 12에 의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응답자가 43%입니다. 43. 근데 못한다는 응답이 또 53%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잘한다는 응답이 과반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열흘 전에는 전쟁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 거죠. 그래서 올랐다고 그렇죠, 하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론은 또 계속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작년 10월 7일이었으니까 1년이 훌쩍 이제 지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누가 무엇을 위해서 왜 싸우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연구원님, 지금 네타냐후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네타냐후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운도 작용을 했지만 나스랄라를 암살한 거, 사살한 거. 그래서 그 지지율이 결집됐으니까. 근데 아마 정권 생존은 힘들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한 번 내려오더라도 정말 이제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어떤 요소 좀 약간 강력한 리더십이 소구가 될 때 자기가 다시 재등장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에 맞게 이제 그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의 네타냐후의 지금 그 동력을 갖고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 하마스는 괴멸을 시켜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돌아갔을 때 향후 행보를 이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리품을 가져가겠다. 그게 지금 네타냐후 정부의 그 계획 아닐까 싶습니다. 네타냐후가 총리 처음 시작한 게 96년 아닙니까? 네, 근데 다음 행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평생 직업인지 갑자기 또 헷갈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인종 청소와 학살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엔의 결의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집단을 학살하고 유엔군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3분 세계 일주 시간이죠. 오늘은 알파 기자님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우리는 중동의 이태원으로 가자. 중동의 이태원? 예, 그런 예. 데가 있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좀 약간 놀라면 외국인들이 어디 가요? 이태원 가잖아요. 네, 예전에도 중동 사람들 놀라면 이 나라로 갔습니다. 바로 바레인입니다. 아, 정말요? 그래요? 네. 중동의 이태원 바레인으로 3분 동안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바레인의 원래 수도는 오늘의 마나마 아니고요. 원래 카타르가 북부였어요. 카타르 왕가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조그만한 섬나라에 있는 거고요. 그 섬나라는 아마 우리 서울보다 조금 커요. 한 1.3배 정도 크는데요. 그리고 왕이 수니파이긴 하지만 이제 국민의 한 70%는 시아파예요. 자, 그럼 이 나라에 가면 어디서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놀러 간다면 주페이를 가야죠. 주페이? 주페이? 네, 이거 적어놨어요. 중동 아랍에서 이제 휴일이 이제 목금이거든요. 네, 이제 목요일 밤부터 사우디 차들이 다 주페이에 있어요. 왜냐하면 바레인하고 사우디의 알호발이라는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래서 사우디하고 바레인이 한 40분 거리예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바레인은 일종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쇼핑몰이에요. 그렇구나. 네. 네. 여튼 난 놀러 간 곳이 아니다. 난 너무 전직하게 돌아다니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일단 아침에는 바레인 요새가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그 글가미 소세시에 언급돼 있는 요새고,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도 와서 거기서 좀 약간 있었대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네. 중동 아랍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된 그 네. GCC 국가들에서 너무 오래된 역사 유적지가 드물하거든요. 네, 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다음에 또 근처에 있는 옛날 정통시장에 가시면 되고요. 네. 메디나. 그리고 중동 아랍에 맞는 그 높은 건물들 없어요. 여기에 있긴 한데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인구가 많진 않으니까 어떻게 다 해요. 이제 그 대신 이제 많이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 화끈하게 하자고 해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있는데 네. 정통 아랍 돛담배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배 두 개 이렇게 네네네. 삼각형으로. 네네. 근데 그 중간에는 이렇게 그 토분들이 있어요. 좀 선풍기 같이 네네. 생기는 거 있거든요. 그 두 개 배 사이에는. 그거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에다가 배치돼 있는 풍력 발전소예요. 진짜요? 그래서 그 선풍기가 돌면서 그 건물의 에너지의 일부를 거기로부터 뽑는데요. 풍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네. 재생 에너지네요. 오. 그리고 또 바레인에서는 아직도 정통적으로 사는 동네들이 있고 특히 거기서 이렇게 그 도자기를 만드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서 그런 좀 약간 옛날 정통 아랍 방식을 좀 배우실 수 있는 체험 장소들도 있고, 밤에는 이렇게 보트 투어를 하면서 그 특이한 야경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3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네. 언제 지났죠?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가본 나라가 아랍에미리트밖에 없어서 네. 거기 분위기 정도로 조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바레인은? 네. 두바이보다 더 오픈돼 있는? 아니 뭐 두바이보다는 더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아까 재밌는 얘기했는데 원래 칼리파 가문이 거기 바레인 국왕이거든, 패밀리거든요. 네. 근데 원래 카타르를 지배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한 것처럼 그 카타르의 지금 그 왕족인 타하니 가문에 밀려서 이제 바레인으로 갔는데 네. 아마 안 밀리고 버텼으면 지금 그 카타르의 그 천연가스 자원을 다 바레인이 갖고 있었을 테니까 땅을 치고 좀 가슴을 아파하겠죠. 근데 이제 바레인은 이제 석유 자원이 이제 다 없어서 사우디하고 큰 대교가 지금 검문소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우디가 하는 방법 중에 바레인 길들이 하는 방법은 그 검문소를 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돈을 쓰고, 중동의 라스베가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갬블하고 술 먹고 이제 그 음주 가물을 하고 싶으면 가는 데니까 거기는 이제 그 돈으로 이끌어가는 나라라서 네. 바레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좀 복속이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치아파가 70%라서 아랍의 봄 때 그때 그 시아파 사람들이 반란은 아니고 거기도 시민봉기가 일어났는데 사우디군이 보내줘서 그거를 안정화시켰죠. 오죽하면 국내에 있는 수니파 파키스탄 노동자들까지 동원시켰어. 제압을 하려고. 저는 사실 그 바레인이라 그러면 원래 뭐 거기를 뭐 걸프의 진주 네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국제 이슈에서 바레인이 얘기 나올 때는 미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 그때 주로 많이 나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거기도 역시 왕정 국가고 이제 국민들하고 또 특히 바레인 집권층하고 좀 괴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총리가 그 굉장히 오래 하다가 뭐 반세기쯤 총리를 한 사람이 하다가 뭐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중동의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한번 가보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중동의 섬나라 바레인까지 다녀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백승훈 선임연구원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음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박준우 셰프님 옆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미 셰프 테이너 뭐 이렇게 이름을 좀 알리신 것 같은데요, 셰프님께서. 이게 언제부터 붙은 이름인가요? 한 10년 전쯤 됐죠. 10년 뭐 전쯤. 마스 셰프니 냉장고 부탁해니 이쪽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오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셰프랑 엔터테이너 해가지고 셰프 테이너라고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뭐 끼게 됐습니다. 꽤 오래되신. 네. 최근에 사실은 그 OTT 바로 그냥 1위, 랭킹 1위 계속 뜨고 있어요. 네. 흑백 요리사가 인기입니다. 흑백 요리사 이후에 또 어떤 거 연락 많이 요즘 또 오나요? 되게 민망한 말씀인데 한 5분 나왔나요? 제가 뭐 잠깐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연락하던 작가 PD들이 연락 와서 뭐 하자 저거 하자 이래가지고 네. 갑자기 또 인기가 좀 있긴 하구나. 네. 네. 5분, 뭐 1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주제는 세계 음식 어디까지 알고 있나 네. 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 뭐 알파고 기자님은 올해만 한 비행기 한 60번 탔죠? 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먹었던 곳 중에 가장 특이했던 거, 맛있었던 거. 저는 제 기억에 남는 이 음식 진짜 맛있다고 했었던 거는 마카오에 있었던 포르투갈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식 레스토랑에서 감파스? 감파스? 예. 새우 요리? 네, 새우 요리였어요. 저 그 감파스를 여러 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감파스는 거기서 처음 먹었어요. 마카오에 가서 네. 포르투갈 음식. 네, 포르투갈 음식. 마카오가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니까 그 그래서. 문화가 이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 간대호님 어떻습니까? 예전에 대만 갔을 때 네. 한 12월, 1월에 갔을 때 비가 오는 날 감기가 걸려서 그랬더니 대만 친구들이 오리탕 집을 데려갔어요. 대만 오리탕. 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생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식에 마늘 들어가는 거에 다 생강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생강 진짜 많이 먹어요. 네. 그 오리탕 먹고 진짜 그 다음 날 거뜬하게 좀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효과가 있었군요. 네네. 전 사실 맛있는 걸로 치면은 튀르키예. 튀르키예. 저 일부러 튀르키예를 패스했어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케밥 이런 거는 뭐 이제는 튀르키예 음식인지도 모를 정도로 네. 너무 전 세계에서 많이 서울에도 파는 너무 많죠. 네, 그렇죠. 서울에 서울만 진짜 하더라도. 많고 튀르키예가 네.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이번 계기로 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세계 3대 요리. 3대 요리. 자, 그걸 누가 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태리 사람들 너무 푼하더라고. 누가 마음대로 프랑스가 거기 있는지. 그렇죠. 3대 요리가 그러니까 어디 중국, 프랑스, 튀르키예. 중국, 프랑스, 튀르키예. 튀르키예. 그렇게 됐어요? 네. 뭔가 이렇게 기분이 언짢긴 누가 하네.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거 누가 정한 거냐고? 네. 네. 혹시 적어도 저희 업계는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이런 불만을 많이 듣긴 하는데 네.
일본 신문 네. 기사에서 번역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기사를 짤막한 화제성 기사를 하려면은 뭐 3개, 뭐 사실 5개도 많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이제 다루셨던 기사를 한국에서 번역해서 많이 쓰신다고 하죠. 아, 그러면 뭐 이태리 음식하고 프랑스 음식은 그렇게 달라요? 주위에 프랑스, 이탈리아 친구분이 없으시군요. 많은데 그 얘기하면 되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손절? 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둘 다 맛있다. 네. 셰프님 벨기에 오래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벨기에에서 한 7년 살았고 오. 파리에서 1년 살았고 한국 돌아왔습니다. 네. 파리에서 계셨고. 네. 네. 그럼 유럽 음식은 뭐 유럽 음식을 많이 얘기하고 다니죠. 먼저 동서양의 식물 차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동서양을 나누자면은 굉장히 이제 양분화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동양에서도 같은 서양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은 제가 좀 고민을 해본 바로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채소를 먹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뭐 간 얘기 많이 하죠. 서양은 너무 짜게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나라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채소 같은 경우가 서양권이 좀 생으로 먹는 바로바로 먹는 샐러드류의 접근이 많은 것 같고요.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려서 불려서 조리해서 먹는 좀 익혀 먹는. 네, 나물이 됐든 볶음이 됐든 네, 뭐 중국의 건 채소나 건 버섯들 네. 볶아서 많이 먹죠. 한국은 뭐 나물 워낙 유명하고요. 네. 이런 문화가 있다면은 서양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네, 샐러드로 생으로 그때그때 뜯어서 먹는 생식 문화가 더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간이 다른 이유는 서양에서는 좀 더 양념에 집중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제 국물을 먹는 문화다 보니까 그 염분이 퍼져 있는 형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갈아 먹으면 좀 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이건 외국 음식에 대한 거는 아닌데 네. 그 불닭볶음면 네. 그런 거 엄청 인기라 그러고 네. 실제로 외국 가면 정말 많이 파는 걸 네. 봤는데 네. 요새 아까 우리가 좀 국뽕 분위기이다 보니까 네. 뭐 K푸드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유럽에서는 그러면은 이 한국 음식 네. 진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짜로 그 불닭볶음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네. 그런 거 좀 궁금해요. 과거에 이제 한식이 유행했던 부분이 있다면 불고기나 갈비 같은 거, 코리안 바베큐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맛과 분위기죠. 가운데 불판을 두고 이제 나눠 먹는 분위기와 약간 달콤 짭짤한 그 간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소고기의 맛과 함께 퍼졌던 것 같은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이라는 중독성도 있겠지만 네. 가장 큰 부분은 바이럴이죠. 지금은 뭐 릴스니 쇼츠니 뭐 영상과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컨텐츠화해서 자율적으로 좀 퍼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챌린지가 네. 시작이 되면서 제품이 유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이제 동양 음식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아마도 이제 터키 이쪽 음식. 네, 네. 그 기준에서는 동양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오리엔탈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아마 일본이 아니었나 싶어요. 스시 같은 스시라고 거, 하는 예. 뭐 회나 초밥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요리야 뭐 어마어마했으니까요. 항상 이 음식의 유행은 이민자들과 함께 그렇죠. 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미국에서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파스타니 피자니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이제 중국 음식이 있었고 베트남 음식이 있었고요. 특히나 재밌는 얘기가 케밥이 제일 맛있는 나라는 독일이라고 하고 카레가 제일 맛있는 나라는 영국이라고 하고요. 인도가 그다음에 쌀국수가 제일 맛있는 나라는 프랑스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식민지. 네, 그 식민지. 이민자들 때문에 그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베트남 이후에 태국 요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네. 똠양꿍처럼 막 시고 맵고 단맛도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죠. 근데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궁중 요리나 아니면은 좀 무난한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SNS를 이용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궁금증에서 어떤 밈화된 것들 돌면서 이미지가 생겨버렸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인터뷰 몇 번 했었는데 유행을 탔던 게 고추장 버터. 고추장에 버터를? 고추장 버터? 그게 무슨 맛일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추장과 버터를 섞어서
이제 별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저도 모르게. 이 마인드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이 한식이 국제화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먹기 위해서. 아,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아니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버터랑 간장이랑 밥에 그렇죠. 비벼 먹는 거는 했었는데 간장버터. 그런데 고추장 버터는 아직 시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 좀 잘 사셨나 봐요. 저희는 마가린 간장이. 아, 저 마가린. 마가린. 막상 근데 생각해 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들을 땐 거북했는데 고추장 버터? 막상 또 생각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외로. 버터의 감칠맛과 네. 고추장의 이제 발효된 감칠맛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음식,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랑은 좀 다르기는 하네요. 그렇죠. 조금 더 영해진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네네. 술 한 모금도 안 마셔봤다는 우리 알파오 기자님. 아, 예. 단 한 번도, 한 잔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음식을 좀 접해주셨을 것 같은데 튀르키예는 우리 지금 뭐 이미 말했지만 미식의 나라잖아요. 이 중동 혹은 튀르키예만의 어떤 독특한 음식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왜 튀르키예는 이렇게 미식의 나라 떴는지를 네. 역사적인 설명이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좋습니다. 네. 튀르키예는 예전 이제 100년 전까지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새로운 땅이 합류가 되면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도지사가 임명돼가지고 거기 있는 문화, 음식, 인구, 종교 다 이렇게 보고서를 하고 수도에 보내요. 네. 그래서 예멘에 있는 그 커피 문화가 이스탄불에 와서 이스탄불에서 1500년대 커피숍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네. 예멘에 합류되면서 예멘에 있는 커피 문화 다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족의 음식이 궁전에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한 바퀴 지네들끼리 거기 있는 셰프가 야, 이 음식하고 이 음식 좀 섞여볼까 하면서 거기서 또 2차 생산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음식 문화가 이스탄불 중심으로 이렇게 호합하다 보니까 이러한 음식 문화가 탄생한 거고 제가 좀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뭐냐면 신문지 케밥이에요. 신문지 케밥? 이거 지금 말하면 진짜 한국에서는 이거 누구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위생적으로 안 맞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케밥은 신문지에다가 말라서 볶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살짝 인쇄 느낌이 나와요. 그 잉크 냄새? 그 약간 진짜. 옛날에 그 충무김밥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기차 이동할 때 이렇게 근데 진짜 부대자루에다가 쌓아줬다고. 오븐에다가 넣어서 볶는데 그 온도를 제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신문지가 닿아요. 기술자들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래요. 저도. 아 근데 그걸 반드시 신문지에 싸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신문지였어요. 예. 신문지여야만 한다는. 예.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안 먹으니까 그런 좀 외국인들 다니는 레스토랑들에서는 신문지 아니고 일반 깨끗한 종이로 하려고 하는데 그 잉크 냄새가 나야지. 그 맛이 안 나요. 제가 음식을 크게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되게 무던한 성격이라고 얘기 많이 듣는데 네. 정말 어려웠던 게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어서 그 박찬일 셰프님과 둘이서 아이슬란드를 갔어요. 네.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홍어였습니다. 네, 삭힌 홍어가 주제였어요. 전라도 음식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3군데가 먹는데요. 홍어를. 네, 그러니까 한국과 아이슬란드와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제 아이슬란드에 삭힌 홍어를 먹는다는 게 되게 새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갔던 거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웠던 시절에 그 지역에서 이제 홍어가 잡히는 거고 이제 두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삭혀지는 거죠. 그걸 먹었던 건데, 근데 한국의 홍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콤한 맛이 있는 김치와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맛이 있는 돼지고기 그리고 뭔가 그걸 싹 내려주는 탁주를 먹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삼합 약간. 예, 그러니까 요리적인 접근에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슬란드에서는 삭힌 홍어에 양 기름을 뿌려서 먹어요. 네, 양갈비 스테이크나 양꼬치 드시면은 그 양 특유의 향이 나죠. 오히려 그런 거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왜냐면 양이 들어가면 또 저 유전자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양고기 아니 근데 약간 그 셰프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 거랑 네. 약간 비슷한. 예, 맥이 통하는 근데 것 이제 같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 기름을 정말로 추출을 해서 극대화합니다. 이 느낌이 어땠냐면은 물론 소금 간을 하긴 하는데 이 홍어를 씹으면은 뭔가 그 아모니아 특유의 네. 위로 이렇게 찌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강렬한 향과 함께 양기름의 그 무거운 녹진함이 혀를 이렇게를 눌러주면서 형용할 수 없는 임팩트가 느껴집니다. 약간 상상이 좀 안 되기는 하네요.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참 셰프님 나오신 김에 저 평소에도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었는데 미슐랭 가이드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뽑는 건가? 그러니까 아마도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음식 기준하고 식당 기준하고는 너무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슐랭 가이드를 우리가 참고할 좋은 좀 팁 같은 거 그런 것 좀 주시면 좋겠어요. 글쎄요,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평가의 기준을 비공개한다는 식의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잣들을 일반인들이 알 수는 없는데 대신 이제 뭐 별 같은 경우에는 별이 하나, 둘, 셋이 있지 않습니까? 요 등급을 나누는 기준만 한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놓은 거지. 미쉐린 인스펙터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현지인인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출장을 온 경우도 있어요. 그 평가원들이 이제 9명 정도 이제 방문을 해서 음식을 먹어보고 이게 별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빕구르망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가성비 식당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가장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은 별보다는 빕구르망 가성비 식당이 일반인들이 가서 즐기시기에 가장 편안하고요. 좋죠. 네. 그다음에 나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선정한 별을 준 레스토랑 가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3스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쌉니다. 네, 대부분 호텔, 5성급 호텔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그래서 못 없거든요. 먹었구나. 그래서 별을 꼭 먹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원스타나 투스타를 가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별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별을 하나 더 따고 싶어서 열심히 할 것이다. 네. 별을 2개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3개를 따고 싶으니까 셰프가 엄청나게 열심히 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투를 많이 가죠. 셰프님, 제가 그 라면도 실패하는 네? 진짜 네, 라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군요. 뒤에 조리법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따라 했는데 맛없더라고요. 역시 라면은 누가 해줘야지 맛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구정원 선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커피 믹스도 제가 타면 맛이 없다라는 얘기 듣고 충격을 그렇죠. 받았어요. 네, 동지애를 느꼈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이제 똥손들이 집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법, 뭐 빵 하나라도 뭐라도 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팁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선 커피 믹스는 탔을 때 맛없으면 2개 넣으시면 되고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천재신데요? 그 생각을 못했네. 그렇죠. 2개 넣어서 드시면 아주 진한 진한 달콤한 라떼를 드실 수가 있고요. 커피 해결. 네. 해결. 집에서 뭐 식빵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은 맛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냉동에 보관하신 다음에 해동해서 드시는 게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관법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냉장에 넣어놓은 빵을 맛있게 먹을 거면은 약불과 중불 사이 정도로 불 맞추시고 식빵에다가 올리브 오일, 올리브 잔뜩 양면에 묻히셔서요. 팬에다가 이렇게 앞뒤를 이제 구워가면서 노릇하게 그냥 프라이팬에 이렇게. 드시면, 예. 중불 안 됩니다. 중불과 약불 사이에서.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똥손이시라는 분들은 중불에 다 태우시더라고요. 저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약간 보여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니까. 저는 중불에서 안 태우거든요. 하지만 약불과 중불. 근데 요리 똥손의 심리를 너무 잘하시네요. 귀찮아가지고 다 포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워 드시면 되는데 뒤지개를 이용해서 눌러가면서 구우시면은 바삭하게 그 뭐 옛날에 그 뭐였죠? 크로플? 뭐 이런 느낌으로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한가요? 그렇게 눌러가면서 해도? 눅눅해졌네 하시면 더 구우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네네. 노릇하게. 노릇하게. 토스트를 해서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셰프님 옆에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진짜 빵에다가 올리브유라면 라면을 만나면 안 맛있어서 그러면 버터 하나 넣으세요. 라면에 버터? 라면에 버터? 네, 너무 달라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요. 세상은 넓고 먹을 건 정말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 우리 박 셰프님께서 이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 하시는 음식 있으시면? 음식이라는 거는 취향이니까요. 네네, 맞아요.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반드시 하나 드셔보셔라 한다면은 방송에 나오는 셰프 요리 한번 먹어봐라. 방송에 나오는 셰프. 왜냐면은 만족하든 실망하든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머릿속에. 방송에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셰프들이 요리를 하고 맛있어 보이고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아니면은 리포터가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방송에 나간 셰프의 요리 이런 것들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현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재미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결론을 얻을 것이다. 네. 정도의.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도 그리고 기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새로운 음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새로운 음식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 가지고 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좀 무서워요. 아, 악어네. 악어예요, 맞아요. 근데 악어가 물에 네 맞아요. 이 정도는 무섭진 않아요. 발차기 하나만 차면. 정말? 네,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이 악어들이 있을 공간은 아니잖아요. 운동기구가 있어서 실내인데 지난 9일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 밀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난 그 물길 따라 이 동물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결국은 어떤 집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악어 사진이어서 저희가 이제 한 장 가져왔는데 동시에 저쪽 아프리카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다고 해요. 사막의 홍수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건조한 지역에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이상 기후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강대훈님? 이상기후는 이제 뭐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빠르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도 체감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렇죠. 네. 그 사하라의 그 홍수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걸프나 이런데 홍수가 최근에는 거의 연례 행사처럼 나더라고요. 이 기온이 올라가면은 대기 중에 물 함유량이 많아지면서 비 안 오는 기간이 길어졌다가 한번 오면은 쏟아내는 거. 그래서 뭐 두바이의 지하철 침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에 해마다 눈 왔다 신기하다. 어디 홍수 났다 신기하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북극권에 갑자기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도가 아니라 20도가 올라갔다 올 겨울에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악어 지금은 악어가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른 생물종들은 더 힘들 것 같고. 네. 사실은 저희 업계가 직격탄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기후온난화랑 연결되어 있는 업계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식재료가 맞아요. 땅과 바다에서 나는 것들인데 기후가 바뀌면은 이제 풍토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요? 재료가 바뀌고 이제 쓸 수 있는 재료의 가격 오르는 게 또 크죠. 뭐 최근에 기사 본 거는 사과의 주 원산지가 경북에서 강원도로 바뀔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참치 같은 경우도 2050년이면은 동해에서 잡힐 거라고 하고요. 참치를 잡을 수 있다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참치가 원래 이제 안 살던 동네로 살기 위해 온 거면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살기 위해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이주를 해야 되는. 네, 저희가 악어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후 변화를 굳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악어가 와야지 느껴야 되나. 이미 동남아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오랑우탄들이 자기네 집을 다 떠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늦지는 않았다고요. 아직은 늦지 않았다. 네, 아직 늦지는 않았고 지금부터도 우리는 뭘 좀 잘하면 이 기후 변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허리케인 밀튼 이후에 인터뷰에 응한 집주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어가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매우 기뻤다. 굉장히 위트 있는 대답을 하더군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각자의 위치로 안전하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아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